여러분, 경영은 경영이라는 말과 또 관리라는 말로 좀 통제가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관리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통제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계획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지휘라든지 조정을 통제한다. 이것이 매니지먼트라면 경영 관리는 좀 매니지먼트의 이러한 관리라는 것만은 좀 다르죠. 그래서 계획하거나 조직하거나 지휘 조정 이런 통제라는 제 기능의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경영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통제라는 말과 이 전체 통제된 것들을 기능을 좀 더 관리하는 의미라고 본다면 관리라는 말과 경영 관리는 조금 더 경영 관리가 포괄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관리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질까요? 그렇죠. 뭐 비인격화가 생기죠. 비인격화. 자, 그러나 인간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비인격화는 곧 뭘까요? 기계화가 될 거죠. 그래서 기계화라는 것은 곧 과학적인 건 중요하지만 비인격이라는 것이 따라 붙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기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바로 인간 관계론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론은 뭘까요? 인간과 인간의 휴먼 릴레이션십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이런 기계화되고 비인격화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뉴 비전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인간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그로 인한 새로운 관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한 만남과 그런 과정, 그런 물리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아무런 그 변화가 없다면 그 또한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과도 좋고 아웃풋도 좋고 아웃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컴이 다 좋았는데 일하고 나니까 뭔가 삭막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과연 일이 좋은 일일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과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상당히 회의적이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슬픈 일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어떨까요? 그 문제들을 좀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론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 공식 조직이라는 거와 비공식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조직은 어떨까요?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또 그 나름대로 일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린 능률의 논리다 이렇게 논리적인 걸 가지고 조직화시키는 것이죠. 공식적인 조직은. 그런데 비공식 조직은 뭘까요? 이 능률이나 나름대로 어떤 그 공식적인 것이 아닌 감정의 논리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을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멀한 조직은 일에 대한 능률, 조직, 위계질서가 딱 잡혀 있지만 non 포멀한 이 비공식적인 조직은 어떨까요? 감정의 논리이기 때문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속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 관리, 인간 관계 이러한 관리 기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서 관리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협동이 나오고 또 협동 체계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조직은 또 어떤 조직일까요? 새로운 조직들이 많이 있겠지만 인간관계도 하나의 조직이다. 조직이라고 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도 들고 뭐 삭막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조직에 3요소가 있습니다. 조직의 3요소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참가자의 의욕. 다시 말하면 참가자의 의욕이죠.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가 공헌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헌하는 의욕입니다. 참가자의 공헌 의욕.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공헌하는 그 의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인가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직의 3요소는 뭘까요? 조직의 목적입니다. 조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일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조직 속에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이 참가자들 간에 뭘까요? 사람 간에 이 전달 기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이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공헌하는 의욕, 그다음에 그 참여하는 목적, 그다음에 서로가 참여자들의 전달 기능, 이 세 가지가 모여져서 조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사람들은 이 가운데 뭘 원할까요? 바로 의사결정을 원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죠.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 조직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 모인 다음에 서로 각자의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커뮤니케이션들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조직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한 다음에 사이먼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의사결정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사이먼은 의사결정한 다음에 조직은 행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있을 것은 의사결정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행동과 그 다음에 과학. 다시 말해 행동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동과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행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 자, 행동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참 쉬운 부분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위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행동. 아,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컬러가 있는 것이고 어떤 내용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는 것이죠.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업은 영리 조직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비영리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은 비영리 조직,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MPO 이렇게 쓰죠. 그렇죠? 기업은 그냥 PO예요. Profit Organization, 영리 조직, Non-Profit. 그렇죠? Non-Profit. O는 뭘까요? Organiza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MPO와 PO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여기서 이 추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MPO라고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을 그렇죠? 이 부분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 관리는 뭘까요? 업무적인 관리와
인간관리를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관리는 뭐냐면 업무와 그다음에 인간관계. 업무관리와 인간적인 관계 두 개를 다 함께 보는 것이 바로 경영관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를 관리하고 인간을 관리하고 이 두 가지가 쌍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과 업무를 잘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경영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매니지먼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영적인 관리는 일과 인간관계를 잘 연결해서 더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보다 나은 인간의 참된 뜻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좀 영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복지 경영이 좀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만 조사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 대한 뭘 준비할까요? 그렇죠. 시장의 수요를 찾아냅니다. 시장. 마켓을 보면서 그들의 디맨드. 이 수요들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뭐를 원하는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컬러를 원하는지 그거를 잘 찾아내면 상당한 부분을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거를 만일에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열심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소비자들이 그것을 살 의향도 없고 살 마음도 없어요. 왜? 시대적으로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난방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버튼만 누르면 너무너무 컬러풀하고 정말 멋있는 그 난방기구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아프리카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더운 날씨라 그 제품이 필요도 없고 장식용으로 갖다 놓을 바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몇 사람만 원하지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 우리 대한민국의 길거리는 어떻습니까? 좁고 작고 또 많은 단거리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지 않은 유럽에서나 맞는 큰 대형차에다가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내놨을 때는 극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요구하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소비자들의 디맨드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연구센터나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내년, 내후년 그 후에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디맨드를 스터디하고 그거를 컨설팅하고 그거를 욕구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기관들이 몇 개가 될까요? 별로 많지가 않거나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여유도 없고 그거를 깊이 있게 관심 있게 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센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실에 펼쳐져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복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플래닝이 필요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스터디해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죠. 뭘 해야 될까요? 그들에 대한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플래닝 작업이 바로 복지 경영의 하이라이트고 키워드다라는 것이죠. 기획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물론 이 스터디와 디아그노시스와 플래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플래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경영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번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 뭘까요? 그들에 대한 스터디와 디아그노시스와 함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소위 컬렉팅 한다는 거죠. 계속 수집해야 돼요. 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대상이 우리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또 그 부분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꺼내서 볼 수 있고 꺼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플래닝.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과학적인지,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로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기업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원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인 기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들에 대한 경영적인 노하우를 우리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우리는 이제 놓치지 마시고 좀 예의주시하고 저렇게 접근 방법을 하고 있고 저런 CEO들은 저렇게 또 위기를 탈출하고 이러할 때마다 이러한 기법을 쓰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경영은 뭘까? 경영학에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그걸 재분석하고 응용하고 또 나름대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은 얻어서 적용할 것들은 적용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어떤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초이스해서 사회복지의 포지션에 장착하고 그 포지션 속에서 새롭게 사회복지적인 프레임을 갖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 경영이 한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물론 경영적인 것을 복지에 맞췄기 때문에 언밸런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고 전혀 상반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로 우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우리는 굳이 놓치거나 배제하거나 굳이 선입관을 갖고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속에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초이스해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우리의 나름대로의 작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반 기업들이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경영의 나름대로 노하우를 배우고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 유통의 변화라든지 또 소위 선견지명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들이 경영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우리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경영자로서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프랙티스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참 좋은 생각이다. 아,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문제에 와서는 그러나 나는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생각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행동하는 것은 조금 보류하겠다.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좋은 것들을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thinking 다음에는 behaving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의 기법, 실천하는 력,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중요한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획일화되고 픽스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더 함께 해야 될 것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소위 플렉서블이다라는 말 많이 죠. 플렉서블. 좀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아, 저 사람 참 융통성 있다. 저 사람 참 플렉서블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은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여러분 딱딱하고 딱 굳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하면 어때요?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 좀 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직선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연성으로 곡선을 만들어서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선으로 하다 보면 너무 부딪히는 것도 있고 통과할 수 없는 길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돌아가야 돼요. 어떤 때는 유턴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영의 기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에 적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적인 기법이라는 것이죠. 전략적 선택은 뭘까요? 무조건 다 억셉트하고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오케이 해야 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또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하는 그런 유연성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반드시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 미래의 복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미래의 복지는 어떻게 될까요? 막 바뀌어져 가는 미래의 복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의 복지가 희망이 있다고 보이는지 아니면 아직 멀다고 느껴지는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미래의 복지는 여러분 암울할 수도 있고 깜깜할 수도 있고 정말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복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만들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미래의 복지는 그렇게 우울하거나 암울하거나 깜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감동 깊게 읽었던 나의 천사들, 나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래는 행복을 통하는 문이고 미래는 아름다움을 통과하는 그런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키워드는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통하는 문이고 성공을 통하는 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도 이제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의 복지는 그렇게 핑크빛 색깔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복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는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성장을 갖고 있는지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성장하기 위한 그 반열에 내가 뛰어들어야 돼요. 차가 막 지나고 있어요.
서울을 향해서 가는 기차가 딱 섰을 때 아, 서울로 가는구나. 저 차는 서울로 가는 것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면 본인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차가 서울로 가는 차다라고 생각하고 그 차를 뛰어들어서 차면 우리는 같이 서울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되어져 가는데 많은 노선들이 있어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도 있고 서울로 가는 기차도 있고 목포로 가는 기차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기차 속에 내가 어떠한 기차를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혼자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는 트랙을 가지고 우리가 타고 그 속에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복지의 경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는 매우 혼돈스럽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리더십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리더십 속에서 경영의 새로운 시스템을 갈구하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결코 평편다대로로 편안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경영도 그렇고 모든 학문의 세계가 모든 현장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더욱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남는 기법과 살아남는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경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준비할 것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임원진들 간의 임원진들 간에도 또 소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영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경영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경영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IT 업계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경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빠르게 이끌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복지와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히어 앤 나우 속에서 바로 경영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 참된 의미의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참된 의미의 새로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갖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준비 속에서 새로움을 통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영이라는 것이 너무 넓고 방대한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경영을 터부시하고 경영과 복지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경영은 서로가 필요 충분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도 경영 하나만 가지고 간다는 것도 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속에 복지가 들어가고 복지 속에 경영이 함께 한다면 복지와 경영은 윈윈하고 서로가 좋은 행복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전공하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영을 이렇게 품고 함께 가야 되겠고요. 경영을 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복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고 또 나누어주고 통해서 사회복지와 경영이 이제 함께 가는 그러한 복지 경영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점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연구와 그런 학업이 끊임없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